앞으로 이제 환율은 우리가 84% 확률로 이제 우상향한다 그랬고, 미국에,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새로운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다. 미국이나 해외 공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법인세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계 평균 정도로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4차 산업 얘기해서 우버 같은 4차 산업이면 신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비판하셨는데 호주 사례처럼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호주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택시기사들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호주가 대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정부에 내는 겁니다. 택시 산업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발전해야만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1876년도 개화하기 때 전 세계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국가가 발전하는데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문을 닫았습니다. 네. 쇄국 정치를 흥선 대원군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겁니다. 전 세계가 신식과학을 받아들여서 무기를 만들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한국만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36년이나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은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36,000불, 일본은 35,000불. 지금 저도 일본에 원래 2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900만 명, 1,000만 명 방문합니다. 지금 일본은 아직도 팩스 문화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쓰고 네이버가 만든 라인을 쓰는 일본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에 자신감 얻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가 있다. 다만 금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손을 벌려야 되죠.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가 다 지금 해소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일본과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하든지 아니면 외환보유고를 9,200억 달러까지 모으든지 빨리 그렇게 해야 되고, 이 4차 산업혁명 우버만 허용해줘도 호주 모델처럼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택시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상생을 하면 아마 집에 놀고 있는 우리 수십만 명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우버, 에어비앤비, 자기 집에 있는 빈 방을 외국인에게 좀 쉽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은 에어비앤비가 되지만 서울 시내에도 아주 엄격하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좀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이런 제도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택시기사, 우버 요거 관련해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 좀 가깝고요. 근데 만약에 제 개인 그걸 벗어난다면 이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30년 하셨다 보니까 지금 안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우버가 진짜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하면 택시 기사분들의 일자리라는 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 불도 뻔한 거란 말이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아예 이런 거를 폐쇄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거를 반대하시는 택시 기사분들의 입장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해는 가고, 근데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나라가 뭔가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것들이 또 도태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인도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왔거든요. 인도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있는 로타리 클럽에서 인도에 결핵 진단기 1억 5천만 원치 우리가 일부를 분담하고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지금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라고 해서 우버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우버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렇게 다 우버를 허용하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체육복만 믿고 아버지 차 몰고 와가지고 택시 비용보다 30%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우리나라가 우버를 언젠가 허용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카카오 택시라든지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60대, 70대예요. 맞아.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배달 종사자로 갔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버를 금지하고 못 막았지만 언젠가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택시 요금 2배 가까이 올랐고, 저는 카카오 택시가 우리나라 전체 택시 한 90% 한다고 하는데 정말 편리하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타고 내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택시가 이제 우버 역할을 한다. 이제 기존 택시에다가 이제 우버 달아가지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에서 놀랍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으로 만드는 나라가 우버라든지 이런 신산업을 금지시킨 거 보고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강력한 노조와 경직된 노동시장이 외국인 투자를 막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셨는데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걸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입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 이제 학자지만 좀 놀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38개국 중에 노동 생산성 꼴찌입니다. 굉장히 떨어지네요. 34위입니다. 그러니까 38개국 중에 34위 거의 꼴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도 하면 해고시켜버립니다. 사적인 전화도 못하고 당연히 신문도 못 보고 점심은 도시락 싸와서 먹고 30분밖에 안 줍니다. 시간 밥을 30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되고 미국은 굉장히 총알같이 밥 먹습니다. 30분 좀 너무하긴 한데. 예, 30분 1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뭐 길게 먹으면 2시간씩 밥 먹고 저도 정권회사 현대정권 오래 있었습니다. 한 5년 있었거든요. 정권회사에 다닐 때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근무 시간 중에 내볼 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꼴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이제 생산성을 올려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2026년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겁니다. 쿠팡의 회원이 1,400만 명입니다. 온라인이 현재 우리나라의 52%입니다. 롯데, 홈플러스 다 어려워지고 있죠. 좀 홈플러스 15개 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쿠팡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이 전체의 52%, 앞으로 80%까지 증가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독경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일정하게 돈을 내는 것. 쿠팡의 회원이 1,400만 명, 넷플릭스 같은 겁니다. 저는 정부 조달도 해야 되고, 보시면 노동 생산성 세계 꼴찌다. 34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에 강의하러 가게 되면 협회, 상공회의소 이런데 근로자들에게 몰입해서 일을 하게 해라. 오전에는 별대로 외출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 말고 무조건 집중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고 집중도를 올려서 미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미국은 이런 개인적인 전화하면 해고시켜버립니다. 넷플릭스 영화 보면 최근에 제가 어둠이 내리면 이런 넷플릭스 영화를 봤는데 흑인 여자가 이제 돈을 구하려고 이제 $30,000를 구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그럽니다. 매니저가 너 사적인 전화하면 해고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이와 같이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전화만 해도 해고다. 미국은 공무원도 11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테슬라와 트럼프가 합작을 해서 국가 예산을 안 주면 자동 해고입니다. 공무원이. 이와 같이 미국은 이렇게 한다. 제가 이제 한국의 1% 부자 써놨는데요. 한국의 1% 부자가 순자산 기준 한 10억, 평균은 50억이고 1% 부자의 75%가 부동산 기반입니다. 저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앞으로 부동산은 아직은 오른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은 이제 잘 배분해야 되겠고 부동산의 비중이 주식의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동산이 더 중요한 거고 미국은 주식을 투자하는 비중이 70%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부자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밑에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써놨는데 이와 같이 이런 신산업,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 동남아시아나 저렴한 나라로 가지 말고 피자헛을 미국에서 가져온 성신제 같이 미국에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새로운 브랜드를 한국에 가져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만 이렇게 주 4.5일제라든지 이렇게 상법 개정화, 노란봉투법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입사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부장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업들이 다 절반은 정규직 뽑고 절반은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 2,200만 명 중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10%밖에 안 됩니다. 한 100만 명, 150만 명인데 이 한노총과 민노총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국의 노동정책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가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2배에서 5배 많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제전망책 썼던 거고, 이재명 경제전망. 한번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요. 이 아일랜드가 전 세계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네. 12% 정도 되고, 한번 보시면 경제 성장률입니다.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췄습니다. 아일랜드 국민 50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국가하고 비슷합니다. 국토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본사가 다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입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낮춥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법인세 21을 15%까지 낮춰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의 공장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30조를 투자했습니다. 계속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이 다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인데, 네. 좋은 점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이나 해외에 공장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계 평균 정도로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거고, 또 저도 경제학자로서 부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높은 세금이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 유출을 일으킨다는 거겠죠? 그렇죠.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싱가포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0원이고, 캐나다도 상속세 0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자기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받는 게 목표예요. 상속세율 60%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60% 세금을 내고 그 기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하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량한 기업들이 그냥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같은 데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세금 내려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좀 세금을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은 언제든지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은 좀 뭘까요? 저는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강점, 약점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약점, 앞으로 이제 환율은 우리가 84% 확률로 이제 우상향한다 그랬고, 또 위험 요소에 보시면 한미나 한일 통화 사업부라 그랬습니다. 지금 2개 다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좀 국가 부채를 50%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방향이고, 우리나라 물가가 2% 올랐거든요. 그러면 국가 예산도 2%만 올려야 되는데 8%를 올렸습니다. 좀 큰 정부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게 되면 민간 기업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기사를 크게 썼더라고요. 국가 재정이 이제 취약해지는 게 우려다. 지금은 50%니까 지금은 안정되고 낮은 것 같이 보이지만 프랑스가 지금 1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 프랑스가 계속 총리가 몇 달마다 바뀝니다. 복지를 줄이게 되면 그 총리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크롱이 새로운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한번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그 줄이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 부채가 59%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2030년, 5년 뒤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사람 몸의 피와 같은 존재가 금융이고, 우리가 원화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무역 흑자가 100조씩 납니다. 한국은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씩 무역 흑자가 나니까 외환보유고를 흑자가 날 때마다 비추고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통화스와프,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과거에 한일은 700억 달러, 한미는 6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통화스와프가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맺어 놓으면 훨씬 안심이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작가 TV 또 교수님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제가 이제 부자 트렌드라는 책도 하나 썼고, 이제 9월 18일 날 무료로 제가 초청 강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부자가 되자. 제가 그 목표입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커트라인 30억, 평균은 55억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꼭 만들어 주시고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그다음에 엔비디아, 미국의 1등 주식입니다. 이번 명절 되면 엔비디아 지금 20만 원인데 너무 비싸니까요. 그 쪼개가지고 2만 원, 10분의 1씩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분의 1, 20분의 1씩 살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한 주를 사주시든 0.1주를 사주시든 엔비디아 주식을 사줘라. 2만 원입니다. 둘 다 그죠. 2만 원 청약 통장, 2만 원은 엔비디아 주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자. 금융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성인식을 해주고 그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을 미국의 우량한 주식에 투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10년 뒤가 되면 그 돈이 1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페이스북, 구글을 만든 친구가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자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줘서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3, 4억 정도 되면 창업을 하고 미국처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타, 페이스북 창업자죠. 시가총액이 1조를 넘었습니다. 1,500조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GDP 한 12 정도지만 제조업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 세계 2위다.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가 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이 똑똑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작가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자 되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교수님이 출간하신 부자 트렌드라고요? 부자 트렌드 책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대중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